자,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냐면은 성리학의 한계를 비판하고 성리학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학문적인 차원에서의 그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와 에도막부에서 있었던 그러한 학문적인 노력들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조선 후기의 사상으로 1번 예학의 발달입니다. 자, 예학이란 무엇이냐 그 배경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임진병자전쟁 이후에 밑줄 칩시다. 유교적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였어요. 왜 그랬을까? 왜 임진병자전쟁 이후에 유교적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였을까? 전쟁을 거치면서 유교적 질서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이겠니? 그렇죠. 흐트러졌기 때문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신분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전쟁 이후의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다시 유교적 질서를 회복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예란 무엇이냐?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인간관계의 형식입니다. 그죠? 자, 따라서 유교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예법에 맞는지 예절에 맞는지를 따지고 그대로 행할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진병자전쟁 이후에 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예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 그것이 바로 예학이고 그것이 17세기 때부터 발전을 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학의 발달로 인해서 어떠한 갈등이라든지 부작용 같은 것들이 나타났어요. 자,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송 문쟁이고요. 예송 문쟁은 어떤 예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벌어진 갈등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전례 문제 때문에 벌어진 갈등이었어요. 자, 전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사요, 제사.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예법에 맞는가? 그게 이제 전례라는 것이거든요. 자, 대표적인 사례는 조대비의 상부 문제 이런 게 있다라고 써놨는데. 한국사 시간에 얘기를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예송 문제 들어봤니? 들어봤나요? 얼추 기억이 나나요? 자,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자, 언제 때 이야기냐면요,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병자전쟁을 겪은 왕 인조, 그의 첫 번째 부인은 인멸왕후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인조와 인멸왕후 사이에서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 그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었어요. 왜? 자, 그런데 이 인멸왕후가 사망을 해요. 자기 남편이나 아니면 아들들보다 먼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왕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부인이 사망을 했어요. 그죠? 그러므로 왕은 새로운 부인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뒤에 재혼을 한 여자가 바로 장렬왕후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자, 이 사람의 성이 조씨라 가지고 다른 말로는 조대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인조는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자기랑 나이가 비슷한 여자랑 재혼을 했을까? 결혼 정년기의 여성과 재혼을 했을까? 결혼 정년. 그렇죠. 당연히 조선시대 때의 관습을 생각해 본다면 과부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죠? 과부랑 결혼할 순 없지. 그지? 결혼 정년기의 여성과 결혼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렬왕후는 나이가 어렸어. 그지? 얼마나 어렸을까? 여기 있는 세 명 중에 누구보다 어렸을까? 아들. 그렇죠. 복림대군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복림대군이 나중에 그 뒤를 이어서 왕, 효종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장렬왕후의 경우에는 효종이 죽었을 때도 살아있었고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효종의 부인인 효종비가 사망했을 때까지, 이거 굳이 안 쓰셔도 돼요. 미안합니다.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사망했을 때까지도 살아있었습니다. 자, 사실 이것은 조금 드문 경우예요. 왜냐면 장렬왕후는 나이는 어리지만 어쨌든 효종에게는 관계사, 가족 관계사 뭐예요? 엄마예요. 새엄마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엄마가 보통 자식보다 먼저 죽기 마련이잖아. 그지? 그런데 엄마가 자식보다 오래 살아있는 이러한 상황은 상당히 드문 경우였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
상복이죠. 그죠? 이 장렬화구가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는가, 얼마나 입어야 하는가, 얼마나 입는 것이 예에 맞는 것인가를 따지면서 서로 분당 간의 의견이 대립하고 충돌했던 사건이 바로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여기에서 서인은 몇 년을 주장을 했냐면은 1년을 주장을 했어요. 효종이 사망했을 때. 자, 그리고 남인들의 경우에는 몇 년을 주장했느냐? 3년을 주장을 했어요. 오늘날의 가치관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렇죠. 이게 무엇이 중요한데, 그죠? 3년 있든 1년 있든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런 거 가지고 싸우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 조선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실에서부터 예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그것이 사대부 그리고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몇 년 있는 간에 굉장히 중요한 통치질서와도 관계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 더. 서인과 남인 중에 당시 집권 분당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우리 배웠다시피 서인이에요. 그죠? 그럼 이들이 왜 1년을 주장했느냐? 상복을 1년 입는 것은 누구의 예법이냐면 왕의 예법이 아니라 일반 사대부의 예법이에요. 왕은 3년을 입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서인들의 경우에는 효종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의 예법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1년을 주장을 했던 것이에요. 서인은 집권 붕당입니다. 그죠? 왕의 힘이 약해야 자신들 마음대로 정치를 주도해 나갈 수가 있죠. 그죠? 서인의 1년설은 왕권을 약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이에요. 반대로 남인들의 경우에는 왕권이 강력해야 서인들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길을 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3년설을 주장을 했던 것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예학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치열했던 붕당 간의 권력 다툼이 끼어있는 굉장히 첨예한 대립의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 조선에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예법에 맞는가를 따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성리학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가장 큰 권위를 갖는 사람은 누구의 주장일까? 누구의 주장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질까? 자, 성리학이라고 하는 사상에서 가장 강한 권위를 가진 사람 누구예요? 응? 누구야? 주희, 주자죠, 그죠? 주자가 완성한 학문이잖아, 그지? 자, 방금 모 학생이 코 간지러워서 이렇게 코를 긁었어요. 나랑 눈이 마주쳤네. 맞아, 나도 안경을 이렇게 좀 잠깐 좀 올리려고. 아, 자꾸 이렇게 내려오네. 자, 뭔 소리 하고 있었지? 그래요. 자, 그래서 뭐가 예법에 맞는가를 철저히 따지다 보면은 결국 주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예법에 맞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결과 밑줄 칩시다. 성리학의 교조화와 형식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무슨 소리냐? 교조란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크리스트교, 기독교의 교조는 예수님입니다. 불교의 교조는요, 부처님이에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에이, 이거는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거야,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었니? 없어요. 그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됐어 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행동을 비판한 적 본 적 있나요? 없어요. 그죠? 교조란 절대로 깔 수 없는 존재, 완벽한 존재를 가지고 교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리학의 교조화란 무슨 말이냐?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사상은 원래 뭐가 인간의 본성이고 우주의 이치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발전해온 사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무엇이 예법에 맞는지를 찾고 주자의 학설 하나만을 정통으로 인정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논쟁이나 토론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자가 이렇다라고 얘기했으면 그에 대해서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되었다는 거야. 그게 성리학의 교조화, 성리학의 형식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리학이 화석화되었다.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사람들은 그저 주자의 학설을 믿고 따를 뿐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사회 경제적 변화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면서 조선 전기 때와는 다른 사회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성리학이 그러한 현상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러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선에서도 성리학에 대한 비판과 성리학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들이 학문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첫 번째 시도가 바로 양명학이죠. 조선에서도 양명학을 연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배경, 성리학의 교조와 형식화, 사회 문제 해결하지 못했던 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7세기에 조선에서 양명학을 연구했던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꼽아보자면은 정제두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와 더불어 양명학을 함께 연구했던 사람들 주로 소론 출신의 학자들이었어요. 소론 출신의 학자들이었어. 자, 이 사람들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강화파라고 불러요. 조선에서 양명학을 연구한 이들을 일컬어서 강화파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양명학을 공부하면서 양명학의 주장대로 실철성을 강조하면서 성리학의 교조화에 대한 비판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였던 사람들이에요. 자, 소론은 뭐냐면은 서인이 나중에 두 개의 분단으로 나뉘어요. 도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되는데 밑줄 칩시다. 그 중에 소론은 무엇이었다? 몰락한 분당이었다. 영조 때로 가게 되면서 결국 노론이 집권하게 되고 소론은 몰락을 하게 된단 말이야. 자, 이 양명학이 누구에 의해서 연구되었다고? 몰락분당인 소론에 의해서 연구가 되었다고. 자, 이 사람들 왜 강화파라고 부를까? 강화도에서 연구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 왜 강화도에서 양명학을 연구했을까? 맞아요, 유배당했어요. 정치적 다툼에 밀려서 강화도로 유배간 상황에서 이들이 양명학을 연구한 거야. 따라서 이들의 연구 성과가 조선의 현실을 바꿀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늦추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양명학은 성리학에 비해서 조선 사회에서 그다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자, 서학 봅시다.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과 종교를 다 통틀어서 조선에서는 서학이라고 불렀고요. 서학이 들어오게 되면서 조선의 학문 발전에 크고 작은 영향들을 주게 됩니다. 특히 이 크리스트교, 천주교의 경우에는 양반과 중인 신분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먼저 믿기 시작을 해요. 자, 이거 굉장히 이것도 드문 일이에요. 보통 이러한 크리스토교 같은 새로운 종교는요,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믿기 시작하느냐? 피지배층들이, 그렇죠, 노비와 같은 피지배층들이 먼저 믿기 시작을 해. 자, 그런데 왜 조선에서는 양반이나 중인 같은 비교적 높은 신분들이 먼저 믿기 시작을 했을까? 비슷해요. 로마 교황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생긴 일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왜냐면 보통 천주교의 전파 과정은 아무도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모르는 지역에 선교사가 먼저 가서 포교를 하면서 그리스도교를 알리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보다 뭐가 먼저 들어왔느냐? 그렇죠, 청나라에 갔던 사신이나 상인들에 의해서 책으로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어. 그러니까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먼저 천주교를 믿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양반과 중인층들을 먼저 중심으로 신자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애들이 저녁에 치킨을 먹고 싶다 그래서 치킨을 시켜 먹고 한 조각이 남았어. 아침에 일어나는데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킨이 가장 맛있는 순간이 언제일까? 물론 갓 튀겼을 때 그 따끈하고 바삭하고 육즙이 흘러나오는 그 치킨의 맛도 매우 매우 맛있지만은 하루 지난 치킨, 우리 집에서는 어남치라고 불러요. 어제 남은 치킨이라고 해서 어남치라고 부르는데, 치킨을 하루 실온에서 보관했을 때 그게 이제 기름이 이렇게 저기 뭐냐 쩔면서 쩐다 표현을 그런가? 아무튼 그 뭐냐 양념 맛이 훨씬 더 강하게 배이지 않게 하루 더 지나고 나면, 그러면서 고기 깊숙이 이제 그 양념의 맛이 배이면서 그 어떤 바삭한 맛은 좀 떨어지지만 촉촉하면서 좀 더 이렇게 끈끈한 그런 맛이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아침에 어남치를 먹고 왔는데 배가 금방 고프더라고. 우리 집은 어치나. 저희 집은 어치나.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치킨이 남아? 쌤 딸들이 너만큼 크면은 그렇게 부르게 되겠다. 애들은 아직 어려서.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성리학이 교조화되고 형식화되면서 조선 후기에 나타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고민하게 되느냐?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돼요. 그죠? 자, 그러한 학문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실학이라고 부르죠. 그죠? 자,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됨에 따라 실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배경 비추십시다.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그런 거예요. 그죠?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동입니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됨에 따라 농민들 중에서도 분홍이 등장하게 되고 상인들 중에서도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대상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죠? 반대로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되면서 양반들 가운데에서도 몰락한 양반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죠?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동, 성리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밑줄칩시다. 실제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는 학문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실학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실학이라고 부른다. 자, 실학은 한 3가지 종류의 단계로 발전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1세대 실학자들,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중농학파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농업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조선은 농업사회고 절대다수의 백성들은 농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토지 문제, 그들의 세금 문제, 그들의 군역 문제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하고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농촌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중농학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이런 이름 들어봤을런지 모르겠네. 유형원, 들어봤어요? 여기 사람 들어봤겠지? 같은 정약용 같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중농학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한국사 시간에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을까? 한전론, 여전론, 균전론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제한해야 된다. 신분에 따라서 똑같은 크기의 토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된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경작을 하고 그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내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 그지? 대충 들은 기억나죠.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중농학파들이 현실 농업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2세대 실학자들 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북학파라고 부릅니다. 자, 북학파. 우리 예전에 북학운동 병자전쟁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거 배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 북학파란 무엇을 주장했던 사람들이냐?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 그래서 조선에서도 상공업을 발달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조선의 북쪽에는 청나라가 있었고 청으로부터 배울 것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북학파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리학의 한계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의 조선은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 대단히 소극적이고 배타적이었어. 왜? 성리학적으로 봤을 때 청나라는 그렇죠. 오랑캐이기 때문이야. 그지?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실제로 청나라 어떠했습니까? 강희, 옹정, 권룡의 시대를 거치면서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릴 만큼 발전한 나라였어요. 그죠? 그리고 청나라에 직접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러한 현실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박지원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쓴 책이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열하라고 하는 곳은요, 청나라 황제의 여름 별장이 있는 곳이야. 여름에 너무 더워서 피서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권룡제가 그 여름 별장이 인 열하에서
생일 잔치를 열었고요. 동아시아 각국에서 사신들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열하에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에서 간 박지원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청나라에 갔을 때 그들의 경제적 번영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물안 괴물이었구나. 이 사실을 조선인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자신이 보고 겪은 일들을 적은 책이 바로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특히 여기서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느냐? 조선은 너무나도 농업 중심이다. 청나라의 경제적 번영을 봤더니 상공업이 발달해야 나라가 부유해지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한 북학파의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박제가 들어봤죠? 홍대용, 유수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냐면 국학이에요. 자, 지금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다 그랬지? 성리학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죠? 성리학은 철저하게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조선 사람들의 경우에는 늘 중국의 것을 최고로 알았고 늘 중국을 우리나라보다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왔다고. 자, 그런데 성리학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이런 시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중국이 아니라 밑줄칩시다. 어디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연구들을 가지고 우리는 국학에 대한 연구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 그게 바로 국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들이 나와요.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해고, 유득공의 발해고, 이중환의 한국지리 시간에 배울 텐데 거의 첫 페이지쯤에 나올 텐데. 이중환의 세 글자. 그렇죠. 행리지. 이건 알겠지. 김정호의 대동현지로 같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동사 강목은 뭐냐면요, 역사책이에요. 동사란 동아시아사 아니고요, 중국의 동쪽의 역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말해요. 강목은요, 역사서를 편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기전체, 편년체, 기사 본말체, 강목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강목체의 방식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정리한 책이 동사 강목이라는 책이에요. 발해고는요, 뭘까요? 네, 발해 역사를 다룬 역사책이에요. 사실 그 전까지 발해는 우리 역사의 일부로 보지 않았어. 하지만 발해고 때부터 발해를 우리 민족의 역사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택리지, 우리나라의 지리와 산천을 보고 어디가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인지를 고르고 선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리지가 바로 택리지고요. 대동현지도 당시에 지도학에 대한 수준을 잘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지도를 아주 정밀하게 그린 지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있잖아, 이렇게 현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모색을 하는 학문이 나타나고 연구를 하고 발전했으면 조선은 안 망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조선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일제강점기 같은 이런 상황을 겪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조선은 왜 망했지? 응? 왜 못 벗어났을까? 왜 성리학 때문에 못 벗어났을까? 그렇죠. 보수적인 집권측도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네. 우리가 이제 한국사 교과서 이런 거 보면은 실학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요. 그래서 마치 조선 학계의 주류적인, 오늘따라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 저 학생. 조선 학계의 주류적인 분위기가 성리학에서 실학으로 넘어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양명학이 왜 조선 사회에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몰락한 등당들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전부 다 세도 정치 시기에 가게 되면서 몰락한 양반들이에요. 현실 사회를 바꿀 만한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야. 정약용이 왜 그렇게 많은 연구 성과를 남겼느냐? 그 사람 거의 20년 가까이를 귀양 다녀요. 귀양 다니면서 할 일 없으니까 연구에만 전념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세도 정치 시기의 그 정치적 혼란과 특정 가문의 권력 독점은 이러한 어떤 건전한 논의나 이러한 어떤 학문의 발전이 전혀 사회적으로 반영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이들이 실학을 연구했던 것은 치열한 정치 경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서 비로소 그 안에서 나오게 되면서 바깥에서 봤을 때의 문제들을 깨닫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세도 정치를 극복하지 못하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주류의 흐름을 이러한 실학들이 뒤집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실학의 성과들이 조선 사회를 바꾸는데 실질적인 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리학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시도들 가운데 먼저 조선의 학문 발달들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확실히 촬영을 하면은 수업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1학기가 아니지 중간고사 전까지 계속 3반에서 촬영을 했거든. 원래 3반이 2반보다 성적이 낮았어. 근데 중간고사 때 1학기 때와는 달리 3반이 처음으로 반평균에서 2반을 앞질렀어요. 차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촬영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왠지 이거를 찍고 그리고 이제 또 올린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뭔가 조금 누가 지켜보고 있는 그런 느낌? 내지는 조금 더 긴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수업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안 그런가? 실제로 선생님은 예바람 학급에서 5반을 추천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좀 활발한 그런 것들이 좋긴 한데 또 때로는 그게 과해서 좀 마음을 잡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 근데 이렇게 촬영을 하니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자는 사람도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고 나름 수업들을 잘 듣는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진작에 좀 찍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작부터 은행반에서 계속 찍었다면 4번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올 수 있지도 않았을까? 그건 아닌가? 네.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나? 네. 네.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사상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에도막부 시기의 사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에서도 양명학을 연구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유는 조선이랑 비슷해요. 자, 일본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에도막부 후기로 가게 되면서 쌀값이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쌀을 세금으로 받아서 생활하는 무사의 수입이 줄면서 무사들의 생활이 열악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반대로 산키고타이제의 시행, 조카마치의 발전 등으로 인해서 상업과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상공업자들이 조민 계층이 상대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무사들이 조민들한테 빚을 지게도 되었단 말이야. 그지? 이것은 무사 중심의 엄격한 신분 질서가 흔들리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사회 현상을 성리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성리학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을 비판하고 성리학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시도인 양명학을 일본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거, 조선과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일본에서 처음으로 양명학을 공부한 사람, 양명학의 시조라고 불리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밑줄칩시다. 나카에 도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요 성리학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양명학의 주장을 철저히 받아들여서 밑줄칩시다. 신분의 상하를 부정을 하고요 평등을 주장을 했어요. 엄격한 신분 질서가 유지되었던 에도막부에서 신분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는 대단히 용감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선생님이 알기로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목숨을 잃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러하였는데 이 에도막부에서의 양명학은요 그래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어. 영향을 미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느냐? 신분 질서를 부정했을 때 의외로
누가 되게 좋아했느냐? 무사들이 좋아했어. 왜? 무사들은 상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잖아. 그래서 이사들은 그냥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도막부의 신분질서를 부정하는 이 양명학의 경우에는 막부 타도를 주장하는 무사들의 공감을 얻었던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네. 그래서 나중에 무사들이 하급 무사가 중심이 되어서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의 권력을 회복하게 되는 메이지 유신, 막부 타도 운동 이런 것들에 양명학이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요. 기말고사 문제를 풀다 보면은 선생님이 얼마나 문제를 내기 힘들었구나. 정말 많은 걸레를 쥐어짜서 물 한 컵 채우려고 있는 힘껏 비틀어 짰구나라는 그런 문제들을 몇 개 보게 될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힘들었구나라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첫날이더라고 시험. 시간표 봤니? 예. 네, 첫날 영어랑 같이더라고요. 나는 괜찮아요. 어떤 과목이랑 같이 보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많이 바뀌거든. 일본어, 중국어랑 같이 가면은 동아시아사 평균이 쭉쭉 올라갑니다. 국영수나 이런 거랑 겹치면은요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성적을 봤을 때 마지막 날 시험 볼 때가 성적이 제일 낮고요. 첫날 시험 볼 때가 성적이 제일 높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는 기말고사 때는 성적이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다음 2번 거기 나와 있는 한자 정도는 읽을 수 있죠? 뭐라고 쓰여 있어요? 고학이라고 써 있네, 그지? 자, 그 고자가 무슨 고자예요? 옛 고자죠, 그죠? 옛날 것을 공부하는 학문이 고학이죠, 그죠? 자, 17세기 후반에 밑줄 칩시다.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공자, 맹자 때의 유학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이 나오게 돼요. 성리학이 일본 사회 현실을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고학파들은 문헌학적 방법으로 실증적인 방법론으로 무엇을 연구하느냐? 고전을 연구하는데 어디에 고전? 공자, 맹자 때의 유학이니까 중국의 고전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일본의 고학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중국의 고전에 쓰여 있는 이러한 내용들의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밝히고 검증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내용 들어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뭐랑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고증학과 비슷한 생각이 들죠, 그죠? 자, 근데 고증학과 고학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밑주십시다. 고학은 어디에도 관심을 가졌다? 현실 정치와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다. 고증학의 경우에는 화상 산업산 속에서 발전한 학문이기 때문에 현실 사회 문제를 외면했지만 고학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고학이랑 고증학을 묶어서 문제를 내면은 헷갈리기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겠지만 그래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국학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에서도 국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일본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국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이름만 들어봐도 대충 감이 오죠, 그죠? 어떤 학문일 것 같아? 그렇죠. 일본 고유의 것을 강조하는, 연구하는 학문이었을 것이다라는 느낌이 오죠, 그죠? 자, 국학은요, 중국의 고전을 연구했던 고학파의 연구에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 또한 고전 연구를 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차이점을 밑주십시다. 어디의 고전? 일본의 고전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일본의 국학파예요. 자, 이 일본 국학파의 주장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중국적 사고방식의 배제 또는 중국적 사고의 제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이런 거예요. 현재 성리학 같은 이러한 학문들로 왜 일본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 사상이, 그 학문이 중국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발달한 학문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일본 사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일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유교나
불교처럼 중국에서 들어온 사상이나 종교가 아니라 밑줄 칩시다. 철저한 일본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문제에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었던 것이에요. 자, 이들이 남긴 대표적인 연구 성과 밑줄 칩시다. 대일본사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들은 무엇을 주장했느냐? 가장 일본다운 게 뭘까? 사실 딱히 없어요. 왜냐면 일본은 워낙 예전에서부터 많은 선진 문물들을 우리나라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100% 순수한 일본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신토? 신토에도요. 한국의 신들을 모시는 신사들 되게 많아요. 한국에서 건너간 신을 모시는 신사들도 많아요. 자, 뭘까?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가장 순수한 일본의 것,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일본 고유의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렇다고 철석같이 믿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천황의 존재예요. 건국 신화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대가 끊긴 적이 없이 내려오는 이 천황. 물론 예전에 일본 천황이 우리 천황 가문에는 백제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일본 사회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일본 사람들은 천황은 가장 순수한 일본 고유의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일본사에서는 무엇을 주장했느냐? 일본 역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다? 천황 중심의 길이다. 천황 중심의 도를 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일본의 국학 연구는 조선의 국학 연구와는 달리 꽤나 중요한 사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막부가 무너지고 막부와 쇼군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천황에게 돌려준 사건. 그게 바로 메이지 유신인데, 이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하급 무사들이 운동,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막부타도 운동 또는 조남양이 운동, 나중에 근현대사에서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 듣자니 겨울방학 보충 몇 명 신청 안 했다고 하던데. 그래,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없어질까 두려워. 어떤 사람들이 친구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더 괴를 시킬 수 있으니까. 아무튼 네, 조남양이 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씁시다. 이들의 연구 중에서 어떤 연구도 있냐면은 고사기라고 하는 책에 대한 연구도 있어요. 고사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출처는 불분명한데 일본의 고대 시대의 전설이라든지 신화라든지 아니면은 오래된 역사 유적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책이 고사기라는 책인데요. 이 일본의 국학파들은 바로 이러한 고사기 같은 책들을 연구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 수능과 모의고사에 가면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적어놓도록 합시다. 자, 순조롭게 진도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3시간 정도 있죠, 그죠? 3시간 정도면은 남은 2페이지 충분히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 네. 고사기가 사람이에요? 책이에요. 책이에요. 옛 교자, 역사사자, 기록교자.